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채생기후, 굉장히 묘한 고전소설이었습니다. 일단 작품의 어떤 중요도, 그러니까 출제 예상도겠죠. 출제 예상도는 저는 한 별 3개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좀 특이한 소설이다. 일반적인 고전소설들이 권선징악, 사필기정, 인과응보, 복선하음,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의 교훈을 띠고 있는데, 요 소설은 좀 교훈이 특이하죠. 교훈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드러내고 흥미를 좀 전달해주는 그런 소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채생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고전소설 절대 모든 문장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라. 크게 읽고 나서 다시 확인해라. 크게 한번 읽고 선지 풀 때 다시 그 장면으로 넘어가서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에게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요약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을 때에는 앞부분을 요약해 놓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어떤 고민 토로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이쯤 읽고 있으면 앞에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축해서 요약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그러면 위에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채생이 부인을 만나서 그쵸? 아무런 이제 어떤 사랑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채생은 어딘가에 다녀왔다. 채생이 어딘가에 다녀와서 부인에게 사랑 표현을 하지 않았다.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요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아내가 이제 채생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나? 다른 여자를 만났나?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읽을 때는 맞아. 아까 채생이 어디를 다녀와서 아내에게 평소답지 않게 무뚝뚝하게 굴었다. 요렇게만 요약해 놓으시면 되죠. 선생님 근데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 출제되던데요.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면 선지에서 제가 기억나지 않는 내용들까지 물어보던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해당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크게 장면 단위로 읽고 제가 밑에 이제 원포인트 레슨에 써놨죠. 고전소설은 크게 일단 한번 읽고 선지를 풀어낼 때 작게 2번 확인하라. 그렇죠? 한 번 읽고 2번 돌아가서 확인하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확인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번 읽을 때 장면 단위로 요약을 좀 해라. 선생님 어떤 식으로요? 제가 예시를 들어놨죠. 장면 1, 장면 2.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요약을 좀 하시면서 글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자, 물론 제가 나눠놓은 장면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한테 내가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여러분만의 장면 요약을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아래를 읽고 있을 때 위에를 가장 담백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글을 좀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와서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채생이라는 남주죠, 남주. 남주가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 어딘가 다녀왔나 봐. 자, 밑에를 읽어보시면 김노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김노인네 집에 다녀왔고 김노인네 집에 다녀온 다음에 아내한테 무뚝뚝하게 굴어. 왜? 김노인네 집에서 여인을 만났나 봐. 규방은요? 여인의 방안입니다.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김노인네 집에서 여자를 만났나 봐. 여러분, 자, 이 내용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를 통해서 이 채생기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채생이라는 인물의 기후, 신비로운 만남, 요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기후라는 것은 신비로운 만남,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야담으로, 그죠? 야담이라고 하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 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몰락 양반인 채생과 그 다음에 성공한 중인인 김영을, 중인은요, 평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몰락 양반과 성공한 평민의 어떤 그 관계입니다. 자, 이게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이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반들은요, 몰락했어도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품위를 좀 지키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성공한 평민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양반들의 품위를 좀 따르지 않고요. 오히려 물질적 가치를 좀 중요시하고, 아이고 저렇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하루 종일 책 읽는 게 뭐가 중요해? 그쵸? 인의, 예지, 예의를 지키고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삶을 살고 이런 어떤 양반들의 덕목이 뭐가 중요해.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고, 그쵸? 더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 요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성공한 중인, 평민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인들이 뭔가 존경을 받고 그들이 뭔가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가치가 몰락한 양반들의 어떤 그 정신적 가치보다 더 우선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채생기운은요, 조선 후기에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물질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의 정신적 가치관은 약간,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이 소설 자체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몰락 양반인 채생 집안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원래 있던 며느리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김영래 며느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왜요? 김영래 집이 빵빵하고 돈이 많고 이 몰락한 양반인 채생네 집안을 도와주니까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있던 며느리를 내쫓고 김영래 며느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몰락 양반 집안이 채생의 아버지는 그래도 끝까지 어떤 예의, 의리, 정신적 가치를 좀 중요시하면서 이 김영래 집의 도움을 받고, 그렇죠? 김영래 집에 어떤 들어가서 사는 것을 좀 꺼렸죠. 그때는 이제 남자 집안이 여자 집안에 다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도, 그렇죠? 어떤 유교적 가치관에는 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자기는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좀 꺼리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마저도 그냥 물질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떤 정신적 가치관과 물질적 가치관의 대립 속에서 조금씩 어떤 사회 분위기가 물질적 가치관으로 팽배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고전소설,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 이런 어떤 교훈은 아니죠. 마지막에 채생이 그렇게 살다가 장원급제하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채생이 선하고 채생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서민층이 바라는 물질적 가치가 양반층이 강조하는 윤리적인 도덕, 원래 있던 며느리를 내쫓으면 안 돼. 혹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살면 안 돼. 이런 윤리적 가치보다 더 중시되던 당대의 세상의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내는 소설이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 퀴즈에 말씀드린 거예요. 조선 후기에 이 사회의 모습을 이해한다.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더 중요시되고 황금만능주의, 그쵸? 양반들의 몰락과 돈을 번 평민들의 어떤 그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모습들, 그쵸? 그래서 이 흔들리는 신분제, 그래서 이 신분제의 동요까지 여러분이 같이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중인은 평민이니까 평민과 양반이 결혼을 하기도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공한 중인인 김영이 뭔가 몰락한 양반네 집하고 대등하게 얘기도 나누고요. 중간에 보면은 이 양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채생의 아버지는
그래도 어떤 윤리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 김영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가 우리 아들하고 니네 딸 만나게 해가지고 둘이 정분나게 했지. 너 이게 말이 돼? 우리 아들은 결혼한 아들이라고, 결혼한 유부남이라고. 근데 김영, 너 지금 네 딸하고 내 아들하고 몰래 만나게 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우연치 않게 댁의 아드님을 만났다. 이 김영이 참 독특하죠. 이제 밑에 우리가 이 각주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김영은 과부는 뭡니까? 남편을 잃은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이제 과부라고 하죠. 김영은 근데 이 과부가 사실 요새는 좀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 과부가 좀 뭔가 차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을 조선시대에는 과부라고 불렀는데 과가 부족할 과자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편을 잃은 사람,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슬픈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옛날에는 어때? 남편이 없다? 아이고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좀 수준이 낮았다. 그래서 과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새는 안 쓰는 게 좋아요. whatever. 자, 김영은 남편을 잃은 딸을 애초로 여겨서 새벽에 서울 큰 거리로 하인을 내보내 처음 만나는 젊은이를 술에 태워오게 해서 딸의 배필로 삼아주려고 했는데 굉장히 옛날 사고방식이죠. 막 그 옛날에는 이제 자유연애 사상이 좀 덜했으니까. 근데 딸의 배필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하인에게 붙들려온 사람이 채생이었고 이 채생과 한마디로 이 여자가 눈이 이제 맞은 거죠. 딸이. 자, 그래서 우리가 4번에 보기도 좀 그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어찌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내 아들은 유부남인데 어찌 당신 딸하고 정분을 맺게 하였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영이 야, 그거는 우연이었다. 내가 당신 아들을 납치해 온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남자 한 명 데려와 했는데 우연치 않게 당신 아들이 온 것이고 그래서 둘이 눈 맞아서 사랑한 것이다. 내가 억지로 당신 아들을 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딸하고 당신 아들을 당신 아들도 아니지. 길거리에 남자 한 명 데려와 했는데 당신 아들이 온 것이고 내가 당신 아들 칼 들이대고 야 우리 딸하고 만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둘이 한 방에 놔뒀는데 정분이 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일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 딸도 남편을 잃은 피해자고 우리 딸도 어떻게 보면 당신 아들도 유부남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딸도 우연치 않게 아무나 데려왔는데 유부남을 데려와서 만나게 됐으니까 우리 딸도 불행한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피차간의 불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양반층이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를 수용한 건 아니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우리 딸도 피해자, 당신네도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딸이 뭐 잘못했고 당신이 맞았다. 당신의 가치관을 내가 수용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조금 진정을 시키고 화내지 마라는 의도에서 얘기한 거지. 이게 윤리적 가치를 수용해서 우리 딸이 잘못한 거야. 당신네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합리적 태도까지는 맞지만 싸우지 말자. 우리도 피해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쵸? 우리 딸도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같은 경우가 A를 통해 채생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며 자신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고전소설에서 시조의 기능이죠. 이 시조의 기능 하나 기억해 둡시다. 심정을 암시한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전 시도 마찬가지고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인물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시조를 읊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서 심리를 뽑아내야 돼.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시조를 읊고 있다, 그냥 읊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렇죠. 채생의 아버지가 작은 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자 집에 들어가면 살면 안 돼 라는 어떤 윤리적인 정신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바뀌었다. 요렇게 나는 우리 집을 지킬 테니 그쵸 남자 집안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윤리적 가치관 뭐 이런 겁니다. 스스로에게는 이제 사대부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네요. 자존심 이런 거네요. 근데 이제는 변화하였다. 정신적인 어떤 그 사대부의 가치관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수용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정답 1번 잡으시면 되고요. 3번 역시 뭐 성묘를 다녀오기 전에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은 김노인네 집에 가서 여기에 있는 이 김령의 딸을 만난 일이죠. 성묘 다녀오기 전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외우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해당 부분으로 넘어가서 다시 확인해서 문제들을 풀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채생기후, 채생에게 일어난 신비로운 만남, 여인과의 우연하고 신비로운 만남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1일 1문장 제가 아침마다 저는 꼭 명언 한 문장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느끼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그 힘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께도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주 고민해서 매일 한 문장을 고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설 준비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일 1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일 1문장 읽고 선생님 저 오늘 좀 힘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왠지 모르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문장 읽으면서 우리 좀 힘을 내서 오늘 239일 남았습니다. 수능 차근차근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읽으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뭐 별거 있습니까? 승리에는 믿음,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 별거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또 쌤하고 이야기 나누자고. 자,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릴게요.